자, 97쪽 보고 계시죠? 왜 그러냐면 여기는 제가 단순히 설명해 드려봤자 여기 있는 필기본을 읽어드린 거랑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문제. 많은 문제를 풀면서 내가 이런 걸 생각 못했구나, 내가 이런 부분은 내가 놓쳤구나를 문제를 틀리면서 계속 찾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린 과제 다음 주까지 잘 해오셔야 됩니다. 클리닉 때도 풀어볼 수 있고요. 일단 주장하는 글 시작할 텐데 이게 반마다 다르죠? 나간 파트가 다 나간 데도 있고 중간까지 나간 데도 있고 모르겠는 반도 있고. 이렇게 합시다. 한 페이지씩 끊어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초반 부분은 그래도 거의 다 읽었으니까 한 페이지 제가 조금 읽을 시간 드릴 테니까 편하게 한번 읽어보시고, 이 글 자체가 좀 생소하신 분은 조금 좀 다 읽어보고요. 이미 다 읽어서 기억이 나신 분들은 필기본도 한번 읽어보셔도 좋습니다. 자, 일단 첫 페이지 97쪽이죠. 조금 시간 드릴 테니까 쓱 한번 읽어보세요. 가볍게 훑어보세요. 다 읽었나요? 97 정도만 읽으면 됩니다. 쉬는 시간은 그냥 섞어 읽을 시간을 드릴 걸 그랬나? 아니야. 근데 보시면 됩니다. 이 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동물을 어떻게 대하고 있다고 분석해줘요. 그래서 분석적이야. 인간이 동물을 대하는 액션이 있을 텐데 그 태도는 어떤 태도에 따라서 세 가지를 이제 행위가 나오는데요. 그 태도를 결정짓는 요소가 세 개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가 지금 나왔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뭐였죠? 소유. 소유라는 인식 때문에 특정 태도가 나오게 됩니다. 즉 유기견 문제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물건을 물건이 아니라 큰일 날 소리. 뽀삐를 반려동물을 인간이 동물을 소유물로 인지하기 때문에. 자, 핸드폰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핸드폰과 여러분들 댁에 있는 뽀삐가 같은가요? 다르죠. 분명히 다르죠. 근데 만약에 핸드폰은 완벽하게 우리가 소유했다고 봐도 돼요. 자, 내가 여기 출신이라서 더 뭐 말하는 게 있는데, 소유의 법적 의미가 뭐냐면요, 해당하는 물건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 이걸 소유권이라고 명시해놨어요. 법전에다가, 법률에다가. 그러니까 사용하는 것도 네 마음대로, 그걸로 돈을 버는 것도 네 마음대로, 그리고 그거를 폐기, 처분하는 것도 네 마음대로. 이게 소유라는 말에 담겨있는 권리 의미예요. 자, 핸드폰은 소유하는 거 맞습니다. 내가 이걸 사용하는 거 내 마음이에요. 내가 이걸로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돈을 버는 거 내 마음이에요. 자, 더 이상 고쳐지지가 않아. 수리하러 가는데 48만 원 내래요. 그 돈이면 새 거를 해서 버려요. 이것도 내 마음이야. 근데 동물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인간이 지금 이렇게 유기견을 버리는 이유가 바로 소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태도가 나온다라고 설명한 게 바로 여러분들 읽은 파트입니다. 이해됐을까요? 어디에 써 있을까요? 이미 필기가 다 되어 있습니다. 막 엄청 많아서 보이지만 별거 아니에요. 자, 오늘 저랑 같이 이런 것도 처음 보시죠. 14번째 줄이라고 하면 바로 찾아올 수 있겠어요? 눈치챘겠지만 교사형 교과서는 안쪽에, 그렇게 세면 안 돼. 안쪽에 5단위로 수가 써 있습니다. 자세히 보세요. 교재 안쪽에 보시면 5단위로 숫자가 써 있어요. 그러면 14번째 줄을 한 번에 찾아야 됩니다. 위부터 둘, 넷, 여섯, 끔찍했어요 방금. 14번째 줄 찾았어요? 그 부분 끝부분 14번째 줄 끝단어 소유, 거기 필기되어 있습니다. 동물에 대한 인간의 태도를 결정짓는 기본 조건 첫 번째, 바로 소유입니다.
여기서 에릭 프롬이 나오게 돼요. 자, 에릭 프롬 몇 번째 줄이냐? 19번째 줄입니다. 오셨나요? 19번째 줄. 읽어볼게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의미다. 여기서부터요. 철학자 에릭 프롬은 소유가 모든 것을 죽은 것, 다른 사람의 권력에 복종하는 것으로 변형시킨다라고 말했다. 저처럼 저 같은 쩌리 전 검찰 공무원 얘기는 인용하지 않고요. 에릭 프롬이라면 위대한 철학자를 끌고 왔습니다. 자, 괜찮은 행인가 하면 괜찮은 행위예요. 아까 봤죠. 권위 있는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는 것은 논증의 깡패라고요. 잠시만요. 그러면 에릭 프롬이 소유에 대한 생각과 말을 인용했는데 에릭 프롬의 생각은 글쓴이의 생각과 같은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같은 사람인 것까지 캐치했나요? 문제 푸는데 큰 지장 없어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요. 설명을 조금 해드릴게요. 에릭 프롬을. 우리는 어떤 대상을 소유함으로써 문제가 생긴다는 소유란 무엇인가라는 되게 유명한 책을 한 권 쓴 적이 있어요. 이 아저씨가. 그 말에 나온 말인데요. 시를 두 편 갖다 줘요. 독일 이름이 뭐였더라? 무슨 슈테켄인데. 미안합니다. 양키 문화가 외국 문화가 내가 잘 몰라서. 미안합니다. 코지기들 미안해. 더킬 아저씨가 쓴 이제 괴테. 세상에 내가 괴테를 까먹다니. 괴테가 쓴 시가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일본의 내가 옆나라 시인도 잘 몰라요. 일본의 어떤 사람이 쓴 하이쿠, 그러니까 17자짜리 짧은 시가 있는데요. 그 두 개를 에릭 프롬이 꺼내줘요. 자, 그게 뭐냐? 괴테가 쓴 시는요. 대충 요약해드리면 이런 시예요. 집 앞에 꽃이 있네. 꽃이 너무 예뻐서 내 집 앞마당에 와서 심었네. 뭐 이런 시예요. 별거 아니에요. 자, 얘는 뭘까? 에릭 프롬 봤을 때 이거는 소유예요. 저 예쁜 꽃을 소유하고 싶어서 뽑아서 내 집 앞마당에 심은 거야. 자, 근데 그 일본 하이쿠는 어떻게 써 있었냐? 울타리 밖에 예쁜 꽃이 피어 있네. 끝! 그리고 끝나요. 글씨가. 워낙 짧은 시라서 그래요. 자, 이게 바로 본질이다. 소유가 아닌 진정한 대상에 대한 가치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것 때문에 끌고 온 거야. 무슨 소리냐? 소유한다는 거는 대상의 본질을 파괴한다는 거야. 어떤 게 더 건강하게 자랄까 그 풀 중에 라는 뜻이거든요. 그 괴테가 쓴 시에 나오는 그 꽃은요. 캔에서 끌고 올 때 뿌리가 상하거나 그 사이에 시들어서 더 이상 옛날 같은 생동감이 없다는 거야. 내 그 예쁜 꽃의 생명력을 탐내서 내 앞마당에 심었는데 심는 순간 뭔가 좀 아까랑 다르게 풀이 죽어있고 시들어 있어요. 소유란 이렇게 대상에 대한 죽음, 파괴를 의미한다. 하지만 울타리 밖에 있는 꽃을 보고 아이 예뻐라 하면 그 자체로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다. 즉 소유를 하지 않아야 본질을 발현시킬 수 있다. 이게 에릭 프롬의 주장이래요. 이제 에릭 프롬에 대해서 다시 볼까요? 소유가 모든 것을 죽은 것, 다른 사람의 권력에 복종한 것을 변형시킨다. 납득이 될까요? 마당에 심어진 꽃이 시든 상태로 심어진 걸 상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글쓴이의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썼다는 거. 다음 98쪽으로 와도 될까요? 여러분들 다 안 읽어요. 참고로 어휘는 여러분들이 좀 하세요. 뭐 일체, 양산하다 이런 말은 여러분들 좀 하셔야 됩니다. 자, 98쪽 가볍게 한번 훑어보시죠. 여기는 설명할 게 좀 많아요. 읽어보시죠. 빨리 하고 보내드리려고 하는 거야.
어때요? 98쪽은 다 읽었나요? 아직 조금만 더. 세 개 설명드리면 될 것 같아요. 98쪽에서. 일단 그래서 이 물건, 즉 소유한 물건처럼 처리하기 위한 걸 해결하기 위한 각 나라의 구체적 사례가 있다. 맞아, 아니야? 맞아요. 이거 구체적 사례들이에요. 써 있을걸요. 저기 있다. 아까 앞에도 있었나 보다. 아니네. 뭐지? 잠시만요. 바본가 봐. 여러분들 저기 여덟 번째 줄로 봐야 될까요? 98쪽의 여덟 번째 줄입니다. 거기 보시면요. 미국 및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돈을 주고 반려동물 거래하는 행위를 처벌한다. 좀만 더 읽을게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미국 캘리포니아 개인 간 소규모 거래를 제외하고 번식장에 태어난 강아지를 거래할 경우 마리당 $500 벌금. 괜찮을까요? 이 정도면 구체적 사례가 맞습니다. 그래서 필기되어 있어요. 구체적 규제하는 사례 1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문장도 볼게요. 영국에서는 2018년 10월부터 굉장히 디테일하죠. 숫자가. 펫숍에서 6개월 이하의 개, 고양이 판매를 금지했다. 자, 이것도 구체적 사례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나라, 정확히는 미국과 영국이라고 하는 두 나라, 서로 다른 나라에 약간 다양한 나라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두 나라 정도면 다양한 거야. 그 동물거래를 규제하기 위한 내용이 나옵니다. 참고로 이 동물거래 규제를 하는 이유가 앞에 있는 내용 이거에 뒷받침된 겁니다. 이 문제 여기 문제 어떻게 나온 줄 아세요? 이 태도를 결정짓는 세 가지 요인인데요. 각각에 대한 내용들이 설명 부연이 붙어 있어요. 이걸 섞어 놓을 거예요. 그럼 헷갈려요. 그래서 지금 끊어서 보는 중입니다. 지금 본 거래 제한이라는 구체적 사례까지 제시하면서 한 것들은 바로 소유로 인식한 태도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차단하기 위해 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물건을 생산하고 거래하는 것들을 차단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번식장에서 나온 걸 거래하면 그냥 벌금, 즉 금지시킨 거죠. 두 번째 사례는 뭐였죠? 6개월 이하 금지. 잠깐 근데 이거 이상하지 않아? 6개월 이하는 왜 금지하고 그럼 6개월 이상 자라면 이제 거래된다는 건가요? 여기 있어서 영국에서 괜찮은 거야. 아니 왜 6개월이 기준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자, 이거는 여기서 디테일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동물을 소유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은 어디서 출발할까요? 우리가 어떤 동물을 애완견 샵에서 펫숍이라고 되어 있네요. 거기서 나 저거 사줘, 나 저거 갖고 싶어라 하는 거는 그 동물이 어떻기 때문에 그럴까요? 어떤 모습 때문에 그래? 커여운 큐트한 모습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귀여워서 그런 거 아닌가요? 자, 근데 동물은 기본적으로 인간은 그렇게 진화해 왔어요. 이게 되게 소름 돋는 건데 우리는 지금 지구에서 번식에 성공한 종이잖아요. 이 번식에 성공한 종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어린 생명체를 귀여워한다는 본능이 박혀있는 유전자가 생존했어요. 왜? 태어났을 때 가장 취약하지 않나요? 생명체는요, 어떤 생명체는 막 태어났을 때 가장 취약해요. 우리 인간도 그렇습니다. 태어난 순간 방치하면 바로 죽습니다. 영유아 엄청 잘 죽어요. 영유아 사망률 되게 높아요. 아직도. 근데 그래서 아주 보호를 해야 되는데 막 태어난 생명, 어린 생명에게는 귀엽고 보호해야겠다는 본능이 작동하게끔 사실 인간 유전자, 생명체 유전자가 이렇게 진화해 왔어요. 생존한 존재들이 다 그래요. 그래서 생존한 거래. 그래서 소유하게 되는 것은 보통 어릴 때 모습이니까 어릴 때 거래를 차단하면 이 소유가 일어나는 욕구인 시즌 자체의 거래를 막음으로 이 소유로서 생기는 문제를 차단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깔려 있는 거예요. 물론 여기엔 그 설명은 없습니다만 왜 이런 거 법을 했나 하면 궁금해하실까 봐 설명드린 겁니다. 됐을까요? 우리 인간이 기본적으로 동물을 어렸을 때 귀여워해서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때 기간을 차단한 겁니다. 6개월만 지나면 동물은 성체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커여운 강아지가 아니라 건장해지죠, 다들. 자, 됐고요. 이제 예상반론 보겠습니다. 14번째 줄입니다. 14번째 줄 끝, 뒷부분, 14번째 줄 뒷부분 문장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본주의 이전에도 동물을 사고 팔았고 그때에도 동물과 생명을 물건처럼 취급했으니 오늘날 반려동물에 대한 모든 문제를 자본주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지나친 일반화. 이게 뭐냐? 필기 되어 있죠. 필자의 주장에 대한 예상반론. 예상반론. 이 소유로 이제 문제가 생긴 이유가 자본주의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가지고 싶어? 가지고 싶어 한다는 거는 수요가 존재한다는 거고 경제학적으로 돈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약간 자본주의 논리가 적용되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고 지금 계속 얘기해 주는 건데 그래서 이걸 차단한 거죠. 거래를 제한하는 식으로. 다만 예상반론 그거야. 아니 잠깐만 자본주의라는 게 나오기 전부터 우리 물건은 아니 동물은 원래 잠깐만 내가 왜 이렇게 버벅거리냐? 어디 갔어? 네, 자본주의 전에도 동물과 생명을 이제 물건처럼 거래하고 있었다. 예를 들면 그거야. 조선시대 때 소 어떻게 했어? 서로 주고 사고 팔았잖아. 되게 비쌌어요. 거의 전 재산이었어. 엄청 비싸요. 소 농사도 지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야, 그때도 조선이 자본주의였냐? 아니잖아. 근데 그때도 동물 거래했잖아. 정말로 자본주의가 문제 맞아? 라고 예상반론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자기가 고백합니다. 그리고 다음 문장에서 일부 인정하는데 아까 시작할 때 말했죠. 재반박해줘야 됩니다. 아니다라고. 왜? 자, 재반박 어떻게 할게요? 조선시대는 자본주의다 이렇게 한 거야? 아니에요. 그때의 소유는 그때 자본주의로 인한 소유가 아니었다. 그때는 실용적 문제 때문에 그 소가 있어야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생계랑 연결되기 때문에 소유로 한 거고 그거는 지금 우리가 단순히 귀염 때문에 그리고 귀여운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자본주의로서 거래되는 거랑은 다르다라고 재반박한 겁니다. 이해됐을까요? 무슨 말인지? 예상반론 꺼내고 그걸 재반박하기 위해 실용성의 문제로 전환한 겁니다. 자, 그게 어디에 있었냐? 19번째 줄이었어요. 밀주처럼 있어요. 19번째 줄 밑줄. 상업적 이윤이 아닌 실용적 현실적 목적을 지닌 거래. 그래서 다르다. 깔끔하게 끝났죠. 자, 여기까지가 바로 소유에 대한 소유로서 생기는 문제 태도였어요. 그 다음은 뭐였을까요? 자, 23번째 줄에 밑줄 쳐져 있습니다. 육류산업입니다. 사실 이거는 나도 반성하게 되는데 오늘 저녁 나 뭐 먹겠어요? 퇴근하고. 당연히 원장님이랑. 삼겹살 먹거나 치킨 먹겠지 솔직히. 뭐 하다못해 피자를 먹더라도 거기 페퍼로니 들어갈까 있겠지. 생선을 먹더라도 회나 뭐 아구찜 이런 거 먹겠지. 다 동물 친구들이죠. 자, 하지만 제가 그 친구들이 어떻게 자라왔는지 그리고 그 친구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저는 모르죠. 예쁘게 포장돼서 오니까요. 그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육류산업 때문에 우리는 동물이 그냥 물건처럼 처리된다는 거예요. 자, 어때요? 거의 비슷한 얘기들입니다. 글쓴이의 다양한 태도 근거가 나오지만 글쓴이의 주장은 한결같아요. 이 인간이 동물에게 한 태도가 문제다. 이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오른쪽 읽어야 되는데 별거 없거든요. 예상반론이 좀 어려워요. 여러분들 요거는 저랑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저랑 좀 읽어도 될까요? 자, 99쪽 오시면 제가 앞부분 내용을 좀 빨리 잠깐만. 자, 99쪽에 6번째 줄 잠깐 와보세요. 6번째 줄 볼게요. 99쪽 육식의 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자주 등장하는 반론. 네, 예상반론입니다. 2개 나와요. 예상반론을. 가볼게요. 자본주의 이전에도 인류는 동물을 먹었으며 인간 또한 동물이기에 영양 섭취를 통해 동물을 먹지 않을 수 없다. 이게 예상반론이야. 나도 하고 싶은 말이야. 아니 우리다가 야 저기 사자도 저기 가재 그 사슴 잡아먹고 하잖아. 우리도 존재하려면 우리 상위 포식자 우리가 그거 먹는 거 자연의 섭리 아니야? 이게 첫 번째 예상반론. 나 같은 사람들이 이제 막 이 사람한테 막 반박하는 거죠. 계속 읽어볼게요. 다음 줄. 누군가는 인류에게 해결할 문제가 산더미같이 쌓여있는데 육식이 그토록 시급하냐. 즉 우리 인간은 전쟁, 기아 여러 가지 인류의 문제에 지금 직면해 있어요. 뭐 남 얘기가 아니죠. 전쟁 나고 있죠. 그리고 아프리카 또 어디에서는 굶어 죽고 있습니다. 물이 없어서 식량이 없어서. 자, 지금 인간이 지금 굶어 죽고 난리도 아니고 환경오염에 막 기아 문제 난리도 아닌데 지금 뭐 동물이 중요해요. 이딴 말이 지금 들어와? 라고 하는 게 두 번째 예상반론입니다. 글쓴이가 한 말이 아니야. 글쓴이가 예상하는 자기 말의 반박이야.
자, 근데 이걸 어떻게 풀어가는지 보세요. 꽤 재밌어요. 여러분들 바로 10번째 줄입니다. 읽어볼게요. 세상에는 종교 등을 이유로 채식주의 문화를 선택하는 곳도 있고 현재는 물론 과거에도 개인의 선택에 따라 엄격한 채식주의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많다. 좀만 더 읽을게요. 이건 좋은 예상 반박이 아닙니다. 그 다음 줄이에요. 필기 안 되어 있네. 읽어볼게. 또 경제협력 개발기구 회원국 등 일부 선진국에 국한된 얘기겠지만 오히려 자 이겁니다. 현대인은 비만, 당뇨, 콜레스테롤, 혈증, 성인병 등 각종 현대적 질환 때문에 육식을 줄이거나 채식을 하는 전문가의 권고를 받고 있다. 자, 이게 바로 첫 번째 예상 반론에 대한 재반박이야. 첫 번째 예상 반론 뭐였지? 고기 먹어야 건강해. 고기 먹어야 살 수 있어 라고 한 건데 짜잔 저기 보니까 고기를 줄여야 건강하다는데요. 이렇게 재반박한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아까 두 번째 공격이 뭐였죠? 인류가 해결할 문제 환경 문제 기후 문제 이거 어떻게 할 건데 무슨 어디서 동물 얘기하고 있어 동물 권리 하고 있으니까 두 번째 반박 볼까요? 또 자 요거 재밌습니다. 인류와 지구의 미래를 걱정하는 다수의 학자들은 지금 같은 육류 산업이 기후 변화 지구 온난화 기아 문제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인류가 시급히 해결할 문제와 동물에 관한 문제가 별개가 아니다. 자 이거 이해시켜 좀 드려야 되는데 무슨 말이냐? 사람이 굶어 죽고 있는데 어디서 동물 권리 따지고 있어 하니까 자자자 스톱 하고서 이제 글쓴이가 말하는 거야. 나도 힘들다 야. 지금 님들이 오늘 밤에도 고기 소고기 드시겠다고 삼겹살 드시겠다고 우리 인간이 먹어야 될 옥수수나 이런 밀들이 다 어디로 가고 있게 걔들 입으로 들어가고 있다고요. 아프리카 남미한테 가면 인류가 굶어 죽지 않을 만큼 식량이 있는데 님들이 고기 맛있다고 그 고기 기르나 거기다 식량이 다 가고 있어요. 기아 문제가 생긴다고요.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니들이 문제라고 했던 인간의 문제가 이 동물 니들이 고기 좋아하는 동물권을 무시하는 거랑 다른 관련이 없는 게 아니다. 또 이것도 있어요. 니들이 좋아하는 소고기 먹이느라 소를 지금 몇십만 마리 몇백만 마리를 매일 도살하면서 기르고 있는데 개들이 배출하는 즉 식물 상태에 있는 게 아니라 동물의 사료로 해서 동물이 늘어남으로써 동물이 배출하는 메탄가스 때문에 우리 대기 오염이 생기는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고요.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는 다 생략되어 있지만 그래서 고기는 또 이제 유통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유통을 하기 위해 프레임가스를 사용하는 냉장시설과 냉동시설을 가동해야 됩니다. 이게 지구의 온난화에 기여한다 이런 얘기예요. 됐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동물을 먹어서 고기를 먹어서 니들이 니들이 중요하다가는 인간의 문제랑 관련이 있는 원인이 되는 거기도 하다라고 두 번째 예상 반론을 재반박하는 겁니다. 동의하시나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런 내용에 동조하시고 실천하신 분들이 있어요. 많아요. 내가 말은 못하지만 여기 세종시에도 어떤 학교 선생님이 채식주의자 한 분이 계신 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도 수업을 아주 강경하게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고기 먹으면 이제 나쁜 놈이라고. 저도 미안한 마음으로 오늘 저녁 삼겹살을 먹어야겠습니다. 맛있겠다. 진짜 나쁜 놈 같다. 근데 이거 진짜 생각해볼 만한 문제예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문제 보러 갑시다. 세 번째 문제는요. 여기 보시면 돼요. 아예 넘어가지 마세요. 99쪽에 오른쪽 아래 보시면 QR코드 보이시죠? 중간에. 자, 뭐 찍어보든가 하든가 그 아래 보시면 기본 조건 3 바로 인간 중심주의입니다. 아이고. 종차별주의. 자, 이건 뭐냐면요. 이 생각 때문에 우리 인간이 동물을 또 역시 물건 취급한다는 건데 간단합니다. 자, 그래도 우리가 동물을 이렇게 섭취하고 착취하는 거 실험용으로 쓰는 거 괜찮아. 왜? 우리는 인간이잖아. 인간이 동물에 비해서 그래도 더 중요하지 이 사람들아 라고 하는 철학적 얘기예요. 사상 철학적 얘기예요. 자, 이거는 어떻게 글쓴이가 비판할지 궁금하지 않나요? 여기는 수많은 철학자가 등장합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헷갈릴까봐 말하면 데카르트라는 유명 아저씨가 하나 나옵니다. 참고로 깔려고 나온 예입니다. 28번째 줄이요. 아직 99쪽이에요. 28번째 줄 올까요? 인류는 언제부터 인간과 동물 사이에 위계를 설정했을까? 데카르트 이후. 네, 데카르트 때부터예요. 근데 설명이 너무 없죠.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데카르트는 무슨 세상을 갖고 있냐면 조금 어려운 말 할게. 안 어려워.
합리주의를 제시합니다. 이성주의라고도 합니다. 이게 무엇이냐? 인간은 어떻게 야, 니들 철학 우리 관심 없어도 데카르트 요 대사는 알지 않냐? 좀 오글거리는데 중이병 같은데.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들어봤어요? 교양이 형편없구만. 인간은 어떻게 존재하는가에 대해 탐구한 아저씨인데요. 결론을 내려요. 자, 야, 이 간단히 설명해줄게. 오늘 구체추상 배웠지? 거기서 출발한 아저씨야. 자, 여러분들이랑 존재한다고 증명해보세요. 승준아, 해냈다. 어제 밤새 외웠다. 승준아, 너 여기 이 학원 요 삼각시의 존재함을 증명해봐. 어떻게 증명할래? 존재함을 증명하라고요? 네가 여기 있으면 납득시켜봐. 우리한테. 네가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 오늘 배운 거 써보고. 네, 우리 감각할 수 있어요. 만져볼 수도 있어. 만지면 좀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지만 어쨌든 만질 수도 있고 맛은 보면 안 되죠.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100% 넌 여기 확실하게 존재하는구나. 우리가 눈으로 보니까. 자, 그러면요. 이 말이 성립하려면 좋죠. 우리 눈 시각 정보는 100% 정확해요? 착시 어때? 저번에 배웠던 신기루, 위신기루, 아래신기루 어때? 우리 눈은 100% 정확한가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각으로 네가 존재한다는 것은 100% 참이 아니야. 자, 다시 증명해 보세요. 너는 어떻게 존재하나요? 합리주의가 바로 이거예요. 데카르트는 그래서 어떻게 하지라고 하다가 찾은 거야. 이성. 내가 여기 생각하고 있어. 내가 존재하면 어떻게 증명하지? 미치겠네. 이거 증명할 방법이 도저히 없나? 100%짜리 확실한 거 없나? 잠깐만. 나라는 존재는 내가 존재한지 탐구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 고민, 고통을 느낄 수가 없겠네. 내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생각하고 고민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내가 존재한다는 걸 증명한 가장 확실한 증거군 이라고 결론을 내린 거야. 나는 생각한다. 그래서 내가 존재한다가 바로 여기서 나온 겁니다. 미안하다. 자, 뭔 얘기를 했냐? 데카르트 아저씨가 이걸 했는데 다들 대박. 이게 바로 100% 참된 진리구나 하고 서양 철학자들이 호응했다고. 자, 그러면 인간의 존재 근거가 뭐가 되는 거야? 생각. 좀 더 있어 보이게 말할까? 이성이야, 이성. 인간은 이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존재와 구별되는 독자적인 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죠. 종차별주의의 출발이에요. 인간은 왜 위대한가? 인간은 왜 구별되는가? 바로 스스로 인지할 수 있는 이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라고 한 거야. 됐을까요? 자, 문제. 데카르트. 나름 권위 있는 철학자 맞습니다. 권위 있는 철학자를 글쓴이의 주장과 일치한다. 맞아, 아니야? 아니에요. 100% 나옵니다. 에리 프롬하고 달라요. 에리 프롬은 글쓴이와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데카르트는 글쓴이와 반대 생각, 즉 글쓴이가 비판하기 위한 생각의 창시자입니다. 이해됐을까요? 약간 양키 이름 외국어 이름 나온다고 신나서 좋은 놈 하지 말라고 까는 애도 있습니다. 양키. 나 왜 양키란 말 여기서 왜 썼는지 이해했어. 너 저번에 모자였어 이 새끼야. 여기서 왜 양키 그런가 했네. 이런 말 잘 안 쓰는데. 자, 됐습니다. 다음 장. 여러분들 거의 끝났어요. 피곤해. 자, 백쪽. 자, 그래서 이런 서양에서 출발한 데카르트의 합리주의에서 출발한 이성 중심 사고 때문에 이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동물들을 다 무시하고 가혹하게 대해도 된다고 우리 인간은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태도가 나온 거야. 자, 이거를 반박하기 위해 누굴 꺼내볼까요? 일단 이성이 기준이 되면 안 된다고 말해야 돼요. 다시 글쓴이는 이렇게 말해요. 대상의 지위를 이성 존재 여부로 판단해야 된다. 글쓴이가 할 수 있는 얘기야, 하면 안 되는 얘기야. 하면 안 되는 얘기야. 왜? 그 얘기를 따라가 버리면 동물 차별해도 돼요. 동물은 이성이 인간에 비해 약하거나 없으니까요. 이렇게 돼버리니까 글쓴이의 주장이 없어져 버려요. 글쓴이는 이성을 기준하면 안 돼요. 종을 구분 지을 때는 이성을 기준하면 안 됩니다. 그럼 뭘 기준하라고 할까요? 이게 엔딩 마지막. 자, 피터 싱어가 말한 겁니다. 쾌고 감수 능력. 너무 어렵죠? 교과서 내용으로 고통을 느끼는 능력입니다. 고통을 느끼는 것을 기준해서 종을 구분해야 된다고 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돼지는 고통을 느끼나요? 그럼요. 누가 안 느껴? 아니야. 누가 봐도 느껴. 누가 봐도 느껴요. 즉, 인간과 다를 바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그 돼지나 소 같은 얘들을 괴롭히거나 고통을 줄 이유가 없다. 인간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누굴 꺼내와서? 피터 싱어라는 아저씨를 꺼내와서. 여기까지였어요. 이 피터 싱어의 이론은 꽤 재미난 게요. 재미 하나도 없지. 여러분들 이거 왜냐면 이제 나 같은 사람도 있으니까 김봉수 이론도 하나 넣을게. 밀집된 사육장, 인공적인 사육 중에서 몰아넣어서 항생제 같은 거 때려 박으면서 억지로 길러서 잠도 안 자고 억지로 길러서 나온 거는 과연 건강하다 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죠. 이게 뭐야? 쌀이요. 나 지금 쌀 말한 건데 쌀. 그 좁은 데에 인공적으로 심지어 개량했어요. 원래 벼는 그렇게 자라지 않는데 그거를 알맹이밖에 개조해서 농약이라는 항생제를 잔뜩 쳐서 억지로 길러서 바로 죽여요. 어때? 그럼 쌀도 불쌍히 여겨야 되지 않나요? 피터 싱어는 뭐라고 말할까요? 쌀은 그렇게 해도 된다. 식물은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말할 거야. 왜? 식물은 고통을 느끼는 감각이 없으니까. 이러면 채식주의를 옹호할 수 있는 근거로 쓸 수 있는 거예요. 피터 싱어가 그래서 채식주의의 왕입니다. 꽤 재밌지 않나요? 이런 철학 얘기들 나만 재밌죠? 재미난 과학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얼마 전에 식물도 고통을 느낄 수 있다는 게 밝혀져서 철학적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왜 철학적 논란이 돼요? 피터 싱어의 이론이 무너지고 있거든요. 나만 재밌죠? 자, 다 됐습니다. 그래서 글쓴이의 주장은 저 맨 마지막에 있어요. 우리가 동반자로 받아들여야 된다. 단순히 더 우월한 존재가 아니라 함께 사는 공존할 수 있는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라면서 끝나게 됩니다. 됐습니다. 아우 힘들어. 님들아, 자 OX 문제 그냥 과제로 같이 들어도 될까요? 대신 하나만 부탁할게. 102쪽, 103쪽 여러분들 읽어보셔야 돼요. 뭔지는 알고 덮냐? 이 새끼. 다음 주까지 과제 다 해오셔야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어차피 과제 하려면 읽어봐야 돼요. 102쪽, 103쪽.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야, 7시까지야. 뭘 마치 늦게 끝난 것처럼.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했습니다.